너는 웃긴다. 가족이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하지. 너는 시누이가 돈 좀 썼다고 유난이니? 시어머니 김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며느리 박예진은 ATM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3년간 모은 적금 2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출금자는 시누이 최수정. 물어보지도 않고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3년 동안 식구끼리 네 거 내 거 따지면 어떡해? 수정이가 사업 재개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남편 최민혁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여보, 동생이 어려우니까 좀 이해해줘. 나중에 갚을게. 예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1년 동안 쌓여온 모든 것이 이 순간 폭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착한 며느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한 착취와 결국 선을 넘은 시댁 식구들, 그리고 냉정한 복수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속이 뚫리는 결말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봄이었습니다. 박예진은 30살이었어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였습니다. 밤낮으로 바쁘게 일했어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소개팅을 제안했어요. 괜찮은 남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진은 처음엔 거절했어요.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친구가 계속 권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보라고 했어요. 예진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남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최민혁이었습니다. 32살 중견 제조업체 과장이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최민혁입니다. 박예진이에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편해졌습니다. 민혁은 말을 재미있게 했어요. 회사 이야기, 취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진도 병원 일 얘기를 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저녁 같이 드실래요? 예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사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혁은 착해 보였습니다. 말투가 공손했어요. 예진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배려심도 있었어요. 첫 만남이 끝났습니다. 민혁이 택시를 잡아줬어요. 예진이 차에 타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연락드릴게요. 다음 날 민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만나서 좋았다고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예진이 답장했습니다. 좋다고요. 두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이 이어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어요. 민혁은 다정했습니다. 예진이 야근하면 병원 앞에서 기다렸어요. 같이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예진도 민혁에게 잘해줬습니다. 도시락을 싸줬어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옆에서 들어줬습니다. 주말엔 함께 영화도 보러 갔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혁이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예진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니까 잘 보이고 싶었어요. 주말에 시댁에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30평대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50대 후반 여자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였어요. 어서 와.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예진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예진입니다.
순자가 예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옷차림을 봤어요. 백화점 브랜드였습니다. 명품이 아니었어요. 거실에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순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버지는 중소기업 다니세요. 어머니는 약국하세요. 그래? 약국이면 괜찮네. 외동딸이야? 아니요. 오빠 한 명 있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물어봤어요.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월급은 얼마나 받는지, 집은 어디 사는지요. 예진이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방 국립대 나왔다고 간호사 월급은 350만 원 정도라고 말했어요. 순자의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크게 만족스러워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민혁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밝게 말했어요. 예진이가 일 정말 열심히 해요. 중환자실 간호사거든요. 그래? 힘들겠네. 순자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큰 목소리였습니다. 민혁의 누나 최수정이었어요. 34살이었습니다. 수정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예진을 봤어요. 어머, 민혁이 여자친구? 네, 안녕하세요. 박예진입니다. 예진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수정이 다가와서 손을 잡았어요. 반가워요. 민혁이 누나예요. 수정이라고 해요. 다정했습니다. 활발해 보였어요. 예진은 첫인상이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순자가 준비한 음식이었어요. 식사 내내 수정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진에게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예진 씨 취미가 뭐예요? 책 읽는 거요. 와, 저도 책 좋아하는데 우리 잘 맞을 것 같아요. 수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진도 웃었어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예진이 설거지를 도우려고 일어났어요. 순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손님인데 괜찮아요. 예진이 다시 앉았습니다. 민혁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댁 방문은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혁이 물었어요. 어땠어? 우리 어머니 괜찮으셨지? 응, 좋으셨어. 언니도 친절하시고. 민혁이 안심했습니다. 예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행이다. 우리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아. 하지만 예진은 몰랐습니다. 순자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요. 그리고 수정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변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은 100명 정도였습니다. 신혼집은 병원 근처 아파트였어요. 20평 전세였습니다. 예진과 민혁이 각자 모은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했어요.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행복했어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주말엔 장을 보러 갔습니다. 손잡고 마트를 돌아다녔어요. 이것저것 담으면서 웃었습니다. 이거 살까? 응, 좋아. 소소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예진은 만족스러웠어요.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민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정 언니였어요. 예진은 옆에서 들었습니다. 민혁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뭐? 이혼한다고? 수정이가 남편과 이혼한다고 했어요. 남편 강태수가 운영하던 음식점이 망했다며 빚이 3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민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각한 얼굴이었어요. 여보, 누나가 이혼한대. 응? 갑자기 왜? 매형이 사업 망했대. 빚도 많고.
예진이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게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랐어요. 일주일 후 수정이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혼 후 갈 곳이 없었거든요. 순자가 딸을 받아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수도 함께 온 거였어요. 이혼은 했지만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잠깐만 있겠다고 했어요. 민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였어요. 민혁아, 누나가 지금 힘드니까 좀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3일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순자가 예진이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예진아, 내 시누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 당분간 생활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예진이 당황했습니다. 생활비요? 그래. 매형이 일구할 때까지만 한 달만 부탁할게. 예진은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부탁이었고 시누이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한 100만 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10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한 달만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날 저녁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생활비 좀 도와달라고 하시던데. 민혁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누나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응, 알아. 한 달만이래. 그래, 한 달만. 고마워. 예진이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순자가 고맙다고 전화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예진이 민혁에게 물었습니다. 매형 일자리 구하셨대? 아직이래. 요즘 취업이 어렵잖아.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예진아, 미안한데 이번 달도 좀 부탁할게. 예진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네, 어머니. 또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2달째였어요. 석 달째가 됐습니다. 이번엔 순자가 아니라 수정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예진아, 나야. 네, 언니.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 좀 부탁해도 될까? 태수 오빠가 면접 보러 다니는데 교통비도 들고 그래서. 예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또 보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누나랑 매형이 우리 집에 잠깐 있으면 안 될까? 예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응. 어머니 집이 좀 좁으시대. 둘이 계시기도 불편하고. 근데 여보, 우리 집도 20평인데. 나도 알아. 그래도 방이 하나 더 있잖아. 잠깐만. 한 달만. 또 한 달만이었습니다. 예진은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혁의 얼굴을 보니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알았어. 일주일 후 수정과 태수가 왔습니다. 짐이 많았어요. 큰 캐리어가 4개나 됐습니다. 예진아, 고마워. 정말 미안해. 곧 나갈게. 수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수도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재수씨. 예진이 작은 방을 내줬습니다. 수정과 태수가 짐을 풀었어요. 거실에 짐이 넘쳤습니다.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예진이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수정과 태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매형, 저녁 드셨어요? 아직. 예진이 오면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어. 예진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장본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민혁이 퇴근했습니다. 4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 중에 태수가 말했습니다. 재수씨 요리 솜씨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예진이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어요. 수정과 태수는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텔레비전을 다시 켰어요. 예진이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혁은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예진이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 수정이 일어났습니다. 예진아, 아침 먹고 가? 네, 언니도 드세요. 수정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태수도 나왔어요. 4명이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예진과 민혁이 출근했습니다. 수정과 태수만 집에 남았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거실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과자 봉지가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콜라 캔도 그대로였어요. 수정과 태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진이 정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예진은 아침마다 4명 밥을 챙겼어요.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거지도 혼자 했어요. 수정과 태수는 집안일을 돕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을 켰어요. 점심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저녁엔 예진이 해준 밥을 먹었어요. 2주째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진이 민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매형은 구직 활동하고 계신 거야? 응, 하고 있대. 근데 낮에 계속 집에 계시던데. 인터넷으로 하는 것 같아. 요즘은 다 온라인이잖아. 예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어요. 낮 내내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정과 태수는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민혁에게 물어봐도 매형이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대답뿐이었죠. 그 사이 생활비도 계속 나갔습니다. 4명 식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수정과 태수는 돈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진아, 내 시누이 생활비 좀 도와주고 있지? 네, 어머니. 고맙다. 우리 수정이가 너한테 정말 고마워하더라. 하지만 수정은 고맙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2달째가 됐습니다. 예진의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매달 300만 원씩 나갔습니다. 4명 생활비가 그 정도였어요. 예진은 원래 매달 10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저축은커녕 적자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예진이 장을 보러 나가려는데 수정이 말했어요. 예진아, 나가는 김에 과일 좀 사다 줄래? 태수 오빠가 사과 먹고 싶대. 네, 언니. 예진이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과일도 샀어요. 사과 한 박스였습니다. 2만 원이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과일을 건넸어요. 수정이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예진이 덕분에 우리가 사네. 하지만 돈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진이 산 거였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데 냉장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예진이 어제 산 고기가 없었어요. 수정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냉장고에 있던 고기 보셨어요? 아, 그거? 우리가 점심에 먹었어. 배달시키기 귀찮아서. 예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마트에 가야 했어요. 석 달째가 됐습니다. 예진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4명 밥을 챙기고 저녁에 퇴근하면 요리하고 설거지했어요. 청소도 혼자 했습니다. 수정과 태수는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감사 인사도 없었습니다. 점점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느 날 예진이 야근하고 밤 11시에 집에 왔습니다. 피곤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수정과 태수가 저녁을 먹고 그대로 뒀어요. 민혁도 자기 그릇만 씻고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진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 뭐가?
언니네가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 석 달이나 됐어. 민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내 누나인데 내쫓을 수도 없고. 조금만 참아줘. 곧 나갈 거야. 하지만 그 곧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넉 달째가 됐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어느 날 예진이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자 냄새가 났어요. 거실이 엉망이었습니다. 피자 상자가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치킨 박스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콜라 캔이 굴러다녔어요. 예진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침에 분명 깨끗이 정리하고 나왔거든요. 수정과 태수는 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예진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구두를 벗었더니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오늘 중환자실에서 12시간을 서 있었거든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피자 때문에 기름투성이가 됐어요. 예진은 한숨도 쉬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치웠습니다. 현관 앞에도 배달음식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치는 되어 보였어요. 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예진의 속이 메스꺼웠어요. 전부 치웠습니다. 땀이 나고 등이 다 젖었어요. 거실로 돌아왔는데 민혁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어요. 예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왜 나만 이러고 있을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예진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화장대가 이상했어요. 자기가 쓰는 에센스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반 이상 남아 있었는데요. 크림통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 있어 크림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예진이가 수정이 방 쪽을 봤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예진의 제품들이 아무렇게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화장품은 예진이 한 달 월급 모아서 산 거였어요. 특별한 날 쓰려고 아껴두었던 거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말하면 분위기만 나빠질 게 뻔했습니다. 신우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민혁이 말할 게 뻔했어요. 예진은 그냥 참았습니다. 빈통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속이 쓰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예진이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옷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빨래 바구니에 넣었던 새 니트가 없었습니다. 옷장도 뒤져보고 열심히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산 거였어요. 한 번도 안 입은 새 거였죠. 저녁 때 수정이 그 니트를 입고 나왔습니다. 예진의 옷이었어요. 목 부분이 벌써 늘어나 보였습니다. 예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웃었어요. 언니, 그거 제 옷인데요. 수정이 내려다봤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아, 이거 예뻐서 입어봤어. 언니가 입어도 되지? 이미 입고 있었죠. 예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민혁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편해 보였어요. 예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만 힘들까요?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요? 한 달 후에나 니트를 돌려받았어요. 목 부분이 완전히 늘어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침대 위에 던져져 있었죠. 예진은 니트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화가 났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삼켰어요. 생활비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200만 원, 이제는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예진이 장을 봐오면 사흘도 안 돼서 냉장고가 텅 비었어요. 수정과 태수가 밤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침에 보면 냄비가 싱크대에 그대로였어요. 국물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과자도 사다 놓으면 하루 만에 없어졌어요. 예진이 먹을 틈도 없었습니다. 예진의 월급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생활비 300만 원이 나갔어요. 남는 건 50만 원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저축은커녕 마이너스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예진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년 전엔 매달 100만 원씩 모았어요. 결혼 3년 안에 집을 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꿈도 꿀 수 없었어요.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생활비를 같이 내자고요.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내 월급은 비상금으로 모아야 해. 나중에 집 살 때 보태야지. 예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생활비는? 누나가 어려운데 어쩔 수 없잖아. 조금만 참아줘. 예진의 가슴에 뭔가 막혔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민혁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진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어요. 5개월째가 됐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일을 안 했어요. 아침에는 늦잠을 자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한량이 따로 없었죠. 어느 날 예진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환자가 급하게 퇴원해서 일찍 끝났거든요. 집에 들어갔을 때 태수는 소파에 누워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맥주 캔이 테이블 위에 어질러져 있었어요. 예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 봤어요. 수정은 방에서 유튜브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예진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나갈 생각이 있는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어제 5만 원 주고 산 한우가 없었습니다. 같이 산 채소도 없었어요. 예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냉장고 문을 잡은 채 서 있었어요. 힘이 쭉 빠졌습니다. 또 마트에 가야 했습니다. 다시 돈을 써야 했어요. 예진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구두를 신었어요. 발이 아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서 있었는데 또 걸어야 했어요.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6만 원이 나왔어요. 카드를 긁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나 나올까요?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요리했습니다. 고기를 굽고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데웠어요. 저녁 7시였습니다. 4명이 식탁에 앉았어요. 태수가 반찬을 보며 말했습니다. 재수씨, 오늘은 고기네요. 근데 양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예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정과 태수는 어김없이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혁은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축구 중계가 시작됐어요. 예진이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니 손이 거칠거칠했습니다. 피부가 트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거실에서는 민혁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예진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언니네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 민혁이 채널을 돌렸습니다. 예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조금만 더 있겠지. 매형이 아직 일자리 못 구했잖아. 5개월이 넘었어. 너무 힘들어. 민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나도 힘들어. 근데 어쩌겠어. 조금만 참아. 예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항상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민혁이 들을까 봐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울었어요. 작게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6개월째가 됐습니다. 어느 날 예진이 출근하려는데 가방이 없었어요. 어제 분명히 여기 뒀는데요.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수정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수정이 예진의 가방을 들고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옷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예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가방은 명품은 아니었지만 예진이 첫 월급으로 산 거였어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이미 수정이 들고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에 돌아왔을 때 가방은 방 한구석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가죽에 흠집이 나 있었고 손잡이도 늘어나 있었습니다. 예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냥 가방을 옷장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지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예진이 늦게 퇴근했어요. 밤 10시였습니다. 응급 환자가 와서 잔업을 했거든요. 집에 왔더니 전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전기세가 걱정됐습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 냄비가 있었어요. 라면 국물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릇도 쌓여 있었어요. 예진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코트를 벗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어요. 기름때가 많았습니다. 손이 까칠거렸어요. 트인 곳이 따가웠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싱크대로 떨어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손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이 보였어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혁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예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때문에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7개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진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어느덧 7개월째가 됐습니다. 예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어느 날 저녁 예진이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큰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수정과 태수가 치킨을 먹으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소주병이 놓여 있었어요. 예진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들어둔 밑반찬이 싹 사라져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김치통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어제 10만 원 주고 산 과일도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예진은 냉장고 문을 닫고 벽에 기댔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장을 봐야 했어요. 민혁이 퇴근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수정 부부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어요. 예진은 혼자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4명이 식탁에 앉았어요. 태수가 반찬을 보더니 투덜거렸습니다. 오늘은 반찬이 별로 없네요. 예진은 대답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입에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수정이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예진아, 내일 마트 갈 때 태수 오빠 옷 좀 사다 줄래? 입을 게 없대. 예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 그날 밤 예진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8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월말까지 아직 열흘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카드값은 200만 원이 넘게 나와 있었습니다. 예진은 노트북을 열고 적금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들었던 적금이었어요. 3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넣었습니다. 이제 만기가 한 달 남았어요. 2천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건드리면 안 돼. 예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8개월째가 됐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예진이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민혁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하자. 예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민혁이 입을 열었어요. 누나가 그러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대. 좀 더 보태줄 수 있어? 예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도 300만 원 넘게 나가는데? 나도 알아. 근데 넷이서 살다 보니까 그렇지. 4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여보, 그럼 나는 월급이 하나도 안 남아. 민혁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참아줘. 나중에 누나가 다 갚을 거야. 예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갚을 거라는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달부터 생활비가 400만 원이 됐습니다. 예진의 통장은 텅 비었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예진이 병원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동료 간호사 미연이 옆에 앉았어요. 예진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예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얼굴 봐. 완전 수척해졌어. 밥은 먹고 다녀. 예진은 웃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연이 예진을 안아줬습니다. 예진은 미연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어요. 휴게실 안에서요. 울음이 멈췄을 때 예진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신우이 부부가 8개월째 집에 있다는 것, 생활비를 혼자 댄다는 것,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까지요. 미연이 예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진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 언니한테 말해봤어? 말해봤자 소용없어. 남편도 시어머니도 다 언니 편이야. 미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예진은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밤 9시였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순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아까 왔어. 수정이 보러 왔지? 순자가 예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예진아, 내 시누이 생활비 잘 보내주고 있지? 네, 어머니. 우리 수정이가 고맙다고 하더라. 내가 잘해주고 있다고. 예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식구 좀 돕는 게 당연한 거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예진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한테 대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순자는 저녁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예진은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예진이 적금 만기일을 확인하려고 은행 앱을 열었어요. 적금 계좌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이상했습니다. 잔액이 10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예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일주일 전 2천만 원이 출금됐어요. 출금자는 최수정이었습니다. 예진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적금 통장은 예진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수정이 알았던 거예요.
예진이 다른 통장 비밀번호와 같게 설정해뒀거든요. 수정이 예진 카드를 몇 번 써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알아낸 모양이었어요. 예진은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이 확인해줬어요. 일주일 전 오후 3시에 지점에서 출금됐다고 했습니다. 본인 확인도 됐다고요. 예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아닌 사람이 출금할 수 있냐고요. 상담원이 대답했어요. 통장과 비밀번호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3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해서 모은 돈이었어요. 힘들어도 참으면서 조금씩 모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정과 태수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백화점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예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 흘리는 얼굴로 수정을 똑바로 봤어요. 언니, 제 적금에 손대셨어요? 수정이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연했어요. 아, 그거? 태수 오빠가 사업 재기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빌린 거야. 빌렸으면 말을 했어야죠. 예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신우이한테 소리 지른 게요. 수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래? 어차피 식구 돈인데 뭘 그래. 제 돈이에요. 3년 동안 모은 거예요. 알아. 나중에 갚을게. 지금 당장 갚으세요. 수정이 비웃었습니다. 지금은 없어. 사업 자금으로 다 썼어. 성공하면 배로 갚아줄게. 예진이 울먹였습니다. 언니, 그건 제가 집 사려고 모은 돈이에요. 집? 우리도 사업 성공하면 집 살 건데. 좀 이해해줘. 그때 민혁이 퇴근했습니다. 예진이 울고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예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적금이 사라졌다고, 수정 언니가 가져갔다고 털어놨어요. 민혁이 수정을 봤습니다. 수정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태수 오빠 사업 재기해야 하잖아. 좀 빌렸어. 누나, 그래도 물어보고 했어야지. 미안해. 급해서. 근데 어차피 식구 돈인데 뭐. 예진이 민혁을 봤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할지 기다렸어요. 민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예진에게 말했어요. 여보, 누나가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조금 이해해줘. 예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나중에 갚는다잖아. 일단은 2천만 원이야. 내가 3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민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이미 쓴 건 어쩔 수 없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예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편이 아니었어요. 그때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혁이 받았어요. 순자가 상황을 듣고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예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 너는 웃긴다. 가족이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하지. 너는 신우이가 돈 좀 썼다고 유난이니? 예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돈이에요. 식구끼리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 수정이가 사업 성공하면 다 갚는다잖아. 하지만은 무슨. 며느리가 이렇게 인색하면 어떡해? 좀 참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예진은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요. 예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힘들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넘게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어요. 울음이 멈췄을 때 예진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뭔가 해야 한다고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예진의 오빠 박준호가 받았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예진아, 무슨 일이야? 오빠. 예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준호가 긴장했어요. 왜 그래? 울어? 오빠, 나 어떡해? 예진이 흐느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데? 예진이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8개월 동안 신우이 부부가 집에 기생하며 산 것, 생활비를 혼자 댄 것, 2천만 원 적금이 사라진 것까지요. 말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어요. 준호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지금 당장 나올 수 있어? 응. 20분 안에 집 앞으로 나와. 내가 데리러 갈게. 준호가 차를 몰고 예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20분 후 예진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예진의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준호가 예진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오빠가 다 해결해 줄게. 예진이 오빠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준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준호의 아내 은주가 예진을 맞았어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예진아, 이거 마시고 진정해. 예진이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주가 예진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준호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였던 준호는 이미 머릿속으로 법적 검토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예진아,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줄래? 언제부터 어떻게 됐는지. 예진이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갔어요. 날짜, 금액,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에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본인 동의 없이 타인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으니까. 고소할 수 있어? 당연하지.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 예진의 눈빛이 조금 살아났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준호가 계속 물었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냈어? 증거 있어? 통장 이체 기록 있어. 매달 300만 원씩, 나중엔 400만 원씩 나갔어. 수정이나 태수가 돈을 보탠 적은 한 번도 없어. 준호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진을 봤어요. 예진아, 정말 이혼할 거야? 예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응. 더 이상 못 살겠어. 민혁이도 날 안 지켜줬어. 알았어. 그럼 내일 아침에 우리 법무법인으로 가자. 동료 변호사 중에 가사 전문가가 있거든. 그날 밤 예진은 준호 집 게스트룸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아무도 예진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혁에게서 전화가 20통 넘게 왔었어요.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연락 좀 해줘. 걱정돼. 집에 와. 얘기하자. 예진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준호와 예진이 법무법인에 갔어요. 강남역 근처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준호의 동료 변호사 김수연을 만났습니다. 30대 후반 여성이었어요. 가사소송 전문가였습니다. 수연이 예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확인했어요. 적금 출금 기록도 봤습니다. 명백한 횡령이에요. 그리고 이혼 사유로도 충분해요.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배우자가 배우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의 불법 행위를 방조했고요. 수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형사고소부터 하시죠. 수정 씨와 태수 씨를 횡령죄로 고소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공범 혐의로 조사받게 할 수 있어요. 예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해주세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작성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도 준비하죠.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다 할 겁니다. 준호가 옆에서 예진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오빠가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이틀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수정과 태수를 횡령죄로 고소했어요. 고소장에는 적금 출금 기록, 통장 거래 내역, 모든 증거가 첨부됐습니다. 사흘 후 수정에게 경찰서 출석 통지서가 날아갔습니다. 수정이 민혁에게 전화했어요. 민혁아, 나 경찰서에서 나오래. 예진이가 고소했대. 민혁이 놀라서 예진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예진은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정과 태수가 출석했어요. 예진도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조사실에서 수정과 마주쳤습니다. 수정이 예진을 보더니 소리쳤어요. 예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식구잖아. 예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돈 돌려주세요. 그럼 고소 취하할게요. 지금 돈이 어딨어? 사업 자금으로 다 썼다니까. 그럼 계속 조사받으세요. 예진이 돌아섰습니다. 수정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예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어요. 수정이 예진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2천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수정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동의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급해서. 그럼 무단 인출 맞죠? 수정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도 조사받았어요.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물었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썼습니다. 무슨 사업인데요? 치킨집 차리려고요. 계약서 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돈은 어디 갔습니까? 태수가 버벅거렸습니다. 사실은 백화점 쇼핑과 유흥비로 쓴 거였어요. 사업은 핑계였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정과 태수에게 횡령 혐의가 인정됐어요.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민혁이 예진을 찾아왔습니다. 준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진이 퇴근하고 왔을 때 민혁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제발 고소 취하해줘. 예진이 민혁을 차갑게 봤습니다. 왜? 누나가 검찰 조사받으면 전과자 돼. 제발 내 돈 돌려주면 생각해 볼게.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 조금만 기다려줘. 예진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혁에게 건넸어요. 이혼 소장이야. 서명해. 민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혼까지는 당신은 나를 안 지켜줬어. 신우이 편만 들었지. 이제 다 끝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예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예진이 돌아섰습니다. 민혁이 예진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제발. 준호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혁의 손을 떼어냈어요. 그만 가세요. 제 동생 괴롭히지 마세요. 민혁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예진은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뒤돌아보면 안 됐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예진은 그 한 달 동안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기록까지 모두 출력했어요. 수정이 보낸 문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진아, 장 볼 때 과일 좀 사다 줘.
태수 오빠 옷 좀 사다 줄래? 모두 증거가 됐습니다. 예진은 매일 출근했습니다. 일에 집중했어요.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동료들이 응원해줬어요. 예진아, 힘내. 잘 될 거야. 예진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어요. 예진은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재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예진이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한 달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준호 집에서 지내며 제대로 먹고 쉬었거든요. 예진과 준호 두 사람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연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반대편에 수정과 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정의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와 있었습니다. 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예진을 보더니 눈을 흘겼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최수정이 피해자 박예진 명의 적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2천만 원을 인출한 횡령 사건이라고 설명했어요. 수연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적금 통장 사본, 거래 내역, 은행 CCTV 영상까지 모두 준비돼 있었어요. 판사가 영상을 봤습니다. 화면에 수정이 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판사가 수정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인출했습니까? 수정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럼 무단 인출 맞습니까? 네. 돈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사업 자금으로. 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피고인이 말하는 사업은 실체가 없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수정과 태수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 고급 식당, 술집에서 쓴 기록이 빼곡했어요. 피고인들은 2천만 원을 한 달 만에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피고인 최수정, 강태수, 횡령 혐의가 명백합니다. 배상 의사는 있습니까? 태수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배상하고 싶지만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럼 합의는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판사가 예진을 봤습니다. 예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은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증인 신문도 있었어요. 은행 직원이 나와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이 혼자 와서 인출했습니다. 본인 확인은 통장과 비밀번호로 했고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일주일 후 선고한다고 했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순자가 예진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진아, 제발 고소 취하해줘. 우리 수정이 전과자 되면 어떡해? 예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어머니는 저한테 며느리가 인색하다고 하셨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순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예진이 지나쳤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예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최수정, 강태수는 횡령죄로 각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2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 수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수정과 태수는 벌금을 내야 했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1,000만 원은 순자가 빌려서 겨우 냈어요. 배상금 2천만 원은 낼 수 없었습니다. 예진 측에서 강제 집행을 신청했어요. 태수가 구한 새 직장이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 사무직이었어요. 월급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에서 태수의 회사로 급여 압류 통지서가 날아갔어요. 매달 월급의 절반인 125만 원을 예진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인사팀이 태수를 불렀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강 대리,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문제인데 급여 압류요? 횡령 사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태수는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는 이유로 일주일 만에 해고됐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데다 급여 압류까지 걸려서 어느 회사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한 달 후 태수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10,000원이었어요. 하루 8시간 일하면 8만 원. 한 달에 24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수정은 식당 서빙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손님들한테 고개 숙이며 주문을 받았어요.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둘이 합치면 440만 원. 거기서 월세 60만 원, 생활비 40만 원을 쓰고 남은 돈은 전부 예진에게 돈을 갚았어요. 순자도 힘들어졌습니다. 딸을 도와주느라 저축이 바닥났어요. 이제는 민혁 월급으로 겨우 생활했습니다. 한편 예진은 이혼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수연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했어요. 이혼 사유는 명확했습니다. 배우자가 배우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가족의 불법 행위를 방조했으며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내용이었어요. 위자료는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요구했어요. 전세금 절반인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민혁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승산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민혁 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했어요. 위자료를 3천만 원으로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수연이 거절했습니다. 5천만 원 아니면 재판 갑니다. 결국 재판으로 갔습니다. 가정법원이었어요. 판사 앞에서 양측이 주장을 폈습니다. 예진 측에서는 8개월 동안의 기록을 모두 제출했어요.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모두 증거로 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8개월 동안 신우이 부부의 생활비를 전담하는 동안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누나라며 원고에게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수연이 문자 기록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민혁이 예진에게 보낸 문자들이었어요. 조금만 참아줘. 누나가 어려운데 어쩔 수 없잖아. 나중에 다 갚을 거야.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민혁을 받습니다. 피고 원고 명의 적금 2천만 원이 무단 인출됐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혁이 작게 대답했어요. 누나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원고를 보호하려는 노력은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고에게 이해하라고 했죠? 네.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류를 덮었어요.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재판은 3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고 공판 날이 왔어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 분할로 전세 보증금의 절반인 1억 원을 반환하라.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전세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보증금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은 예진에게 갔어요. 민혁은 집을 잃었습니다.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월세 50만 원짜리 10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민혁은 텅 빈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생각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신우이만 편들었던 것,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것,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예진은 떠났고 돌아오지 않을 거였습니다. 수정과 태수는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3평짜리 좁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찼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하러 나갔어요. 수정은 식당으로, 태수는 편의점으로요. 밤늦게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예전에 먹던 배달 음식, 외식은 이제 꿈도 못 꿨어요. 수정이 울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됐어? 태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순자도 혼자 살았습니다. 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전 재산을 잃었어요. 이제는 아들이 보내는 생활비로 겨우 버텼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밀렸어요.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순자는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를 잘못 대했던 것, 딸만 편들었던 것, 모든 게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예진은 수간호사로 승진했어요. 연봉이 7천만 원이 됐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15평이었지만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주말엔 요가를 배웠어요.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친구들과 브런치도 먹으러 다녔어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통장 잔고도 늘어났어요. 매달 20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민혁에게서 받은 1억 5천만 원은 투자했어요. 안정적으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과 다른 얼굴이었어요. 다크서클이 사라졌습니다. 피부에 생기가 돌았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병원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예진아, 요즘 완전 달라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인생이 가벼워졌어. 예진이 웃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예진이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예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정이었습니다. 1년 사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가 푸석푸석했습니다. 옷도 낡았어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예진아.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진은 책을 덮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수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예진의 얼굴엔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고소 취하해 줄 수 없을까? 우리 정말 힘들어. 태수 오빠는 편의점 알바하고 나는 식당에서 설거지해. 돈 갚고 싶은데 여유가 없어. 예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어요. 언니, 1년 전에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힘들다고. 근데 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수정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식구 돈인데 뭘 그래 라고 하셨죠. 2천만 원을 하루아침에 쓰시면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수정이 흐느꼈어요. 제발, 한 번만. 이미 판결 났어요. 법대로 갚으세요. 못 갚으면 계속 압류당하시고요. 예진이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이젠 남남이에요. 예진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수정은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울음소리가 카페에 울렸습니다. 한 달 후 순자가 예진의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외래 접수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진이 퇴근하는 걸 봤습니다. 다가갔어요. 예진아, 예진이 멈춰섰습니다. 순자를 봤어요. 순자도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어요. 허리도 굽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예진은 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응. 그리고 민혁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 한 번만 만나줄 수 없겠니? 관심 없어요. 예진아, 제발. 이미 늦었어요. 전 이제 어머니 며느리도 아니에요. 예진이 지나쳤습니다. 순자는 예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녁이 되어 예진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예진의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진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오늘 시어머니가 왔었어. 다 거절했어. 걱정 마. 준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넌 당당할 자격 있어. 예진이 웃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허락 없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간단히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따랐어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예진은 침대에 누워 책을 읽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됐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예진은 불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는 사람들,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요. 예진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었어요. 식구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호구가 아니에요. 선을 넘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착취, 식구라는 핑계의 희생,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예진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착한 것과 희생은 다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선을 넘으면 당당히 맞서세요. 그게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따뜻한 응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께도 좋은 동행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